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신재기 평론가가 엮은 장소수필입니다. 이게 수필의 유형별 이해와 창작 시리즈 중 한 권인데요.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장소들, 이게 어떻게 의미 있는 이야기로 변모하는지 이 책을 통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장소수필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왜 우리의 마음을 끄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좋은 장소수필을 만드는지 신재기 평론가의 안목과 해설을 통해 알아보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장소수필은요, 단순히 그냥 어떤 풍경을 그리는 글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장소에 이렇게 켜켜이 쌓인 기억, 또 감정, 그리고 역사를 아주 섬세하게 엮어내는 그런 글쓰기죠. 그리고 서문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주는데요. 지리학 개념을 빌려와서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스페이스하고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인 장소, 플레이스를 구분합니다. 장소수필은 바로 이 장소에 주목하는 글이라는 거죠. 책에 실린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장소수필의 매력을 느끼고 뭐랄까, 나아가 직접 써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와 공간을 구분하는 것부터 흥미롭네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이 단순한 어떤 위치 정보, 즉 공간을 넘어서 의미와 이야기가 담긴 장소가 된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장소수필의 핵심 특징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로 의미가 축적된 장소의 탐구를 꼽던데요. 이건 단순히 여기가 어디다, 이걸 넘어선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 장소에 깃든 의미의 겹을 들여다보는 거죠. 개인적인 추억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까지 아우르기도 하고요. 신재기 평론가는 이 겹 속에 시간이 녹아있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시간적 층위의 중첩성이라는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 책에 실린 임철호 작가의 유년의 골목을 보면 작가가 현재 걷고 있는 골목길 풍경 위로 여순 사건이라는 그 비극적 역사와 연결된 고통스러운 유년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포개집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장소가 과거의 어떤 특정 순간 혹은 역사적 사건을 불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군요.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듣고 보니 저에게도 약간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골목길 걸을 때 문득 어릴 적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던 모습 떠오르는 거. 그런 거요. 네,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기억일 수도 있고 임철호 작가의 경우처럼 좀 더 큰 역사적 사건과 연결될 수도 있죠. 과거와 현재, 개인사와 공동체사가 한 장소에서 만나면서 그곳을 더욱 입체적이고 의미심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시간의 겹을 어떻게 독자에게 잘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 전달 방식, 그거랑 관련해서 책에서는 감각적이고 문학적인 묘사를 또 다른 특징으로 강조하더군요. 백남호 작가의 겨울밤 새석에서를 예로 들던데 저도 읽으면서 정말 그 지리산 새석평원의 혹독한 추위가 느껴지는 듯했어요. 단순히 춥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살을 내는 바람소리나 눈 위에 비치는 차가운 달빛 같은 것들을 생생하게 그려내니까요. 맞습니다. 뛰어난 장소수필은 독자를 그 장소로 순간 이동시키는 힘이 있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오감을 통해서 장소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백남호 작가의 글처럼 추위, 소리, 빛깔뿐만 아니라 때로는 냄새나 촉감까지 동원되기도 하고요. 이런 감각적인 묘사는 장소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작가가 그 장소에서 느낀 감정을 독자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런 감각적 묘사가 단순히 묘사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울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깊은 울림이라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개인성과 보편성의 공존이라는 특징입니다. 책에서 네 번째 특징으로 설명하는데요. 이양주 작가의 그리움의 자리를 보면 시부모님 묘소를 찾는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 기억, 또 조상과의 유대감,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같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감정과 주제가 담겨 있죠. 아하, 나만의 특별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과 연결된다는 거군요.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장소 수필의 또 다른 매력이겠네요. 독자 입장에서는 나도 저런 비슷한 느낌 받은 적 있는데 하면서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장소는 개인적인 기억의 저장소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펼쳐지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소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 바로 정체성의 성찰과 회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정체성의 성찰과 회복이요. 장소가 어떻게 정체성을 돌아보게 만들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권민정 작가의 묘골마을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수필은 대구 근교의 묘골이라는 장소를 다루는데요. 이곳은 그 사육신 박평년의 후손들이 숨어 살다가 후에 신분을 회복한 그런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작가는 이 장소를 탐색하면서 단순히 과거사를 복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박평년 후손들의 절멸 위기와 회복 과정을 통해서 충절이라든지 생명력, 회복 탄력성 같은 가치를 되새기죠. 장소에 깃든 역사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일깨워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가는 기존의 역사 기록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 박평년의 며느리와 어린 손자를 숨겨 살린 이름 없는 여종의 희생에 주목합니다. 이걸 통해서 공식적인 역사서술 이면에 가려진 이야기를 드러내고 뭐랄까 공동체와 개인의 정체성을 더욱 복합적인 시각에서 돌아보게 만들죠. 이처럼 장소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장소가 단순히 풍경이나 배경이 아니라 시간, 감각, 공감, 그리고 정체성까지 연결되는 아주 복합적인 매개체라는 말씀이군요. 책에서는 이런 장소에 접근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던데요. 방금 이야기 나눈 묘골마을처럼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장소의 의미를 파고드는 방식이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전상준 작가의 삼강주막에서 또 그런 좋은 예죠.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된 삼강주막의 모습 위에 과거 낙동강 백길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시절과 그곳을 오갔던 민중들의 고단한 삶의 흔적을 겹쳐 보여줍니다. 주막벽에 희미하게 남은 그 외상장부 기록 같은 디테일은 사라진 시간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는 듯하죠. 이런 글쓰기는 현재의 장소에서 과거의 의미를 발굴해내는 어떤 고고학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장소를 읽는 방식 외에 또 어떤 접근법들이 있을까요? 자연과의 내면적 교감을 통해 장소를 서정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재기 평론가는 이걸 서정적 장소화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백남호 작가의 겨울밤 세속에소가 대표적이죠. 지리산 세속평원의 그 거칠고 장엄한 자연 풍광이 단순히 아름다운 배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내면 상태, 이를테면 세속적인 번뇌나 때 묻은 마음을 비추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의 숭고함 앞에서 인간 실존을 성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풍경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장소가 특별한 감성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군요. 서정적 장소화라는 개념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주 작가의 정상동 돌꽂이샘도 흥미로운 예인데요. 마을의 작은 샘이라는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자연물을 생명의 기원, 공동체의 뿌리, 또 마르지 않는 정신적 가치와 연결시키면서 깊은 서정성을 부여합니다. 샘물 하나에서 문명과 역사의 시작을 읽어내는 그 상상력이 돋보이죠. 이처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감성적, 철학적 깊이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역사적 접근, 자연과의 교감 외에도 아주 개인적인 시선으로 장소를 바라보는 경우도 많겠죠. 물론입니다. 개인적 기억과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죠. 임철호 작가의 유년의 골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여순사건이라는 역사적 배경에 깔려 있지만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와의 이별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슬픔과 상실의 경험이 골목과 당산나무라는 장소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혜연 작가의 우체국에 가면은 어떠셨어요? 아, 그 작품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체국이라는 어찌 보면 되게 기능적이고 평범한 공공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작가는 편지를 붙이고 기다리던 기억, 설렘과 애틋함 같은 개인적인 연상과 감정을 불어넣어서 아주 따뜻하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더군요.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이지만 작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된 거죠. 이런 글들을 읽으면 나에게도 저런 의미를 지닌 일상 속 장소가 있지 않을까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일상적인 공간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도 장소 수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그리고 때로는 현실의 장소를 넘어서는 상상력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상상적인 분위기로 장소의 재구성이라는 접근법인데요. 이원희의 작가의 시실리를 찾다가 좀 독특한 예입니다. 시실리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리고 있죠.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이라니 이름부터 되게 상징적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 여정은 어떤 특정 장소를 찾는 행위를 넘어서 잃어버린 시간 혹은 우리가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과거 그 자체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실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의미와 상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수필의 중심이 되는 그런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조미순 작가의 슬도에 들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상상력을 활용하는데요. 슬도라면 울산에 있는 실제 섬 아닌가요? 네, 실제 울산의 슬도 섬에서 시작하는데요. 작가는 이 섬의 이름, 그 검은고 소리가 난다는 뜻의 서도 그리고 소리에 대한 연상을 통해 기녀 매창이 검은고와 함께 묻혔다는 전설 혹은 작가의 상상일 수도 있고요. 그게 깃든 부안의 가상적인 슬도, 즉 매창의 무덤을 연결합니다. 나아가 이 두 장소와 작가 자신의 내면적 창작 공간까지 하나로 융합시키죠. 이렇게 현실과 상상, 외부 장소와 내면 공간을 넘나들면서 장소에 다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와, 상상력이 장소를 이렇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군요.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작가의 내면과 상상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네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혜연 작가의 우체국 이야기처럼 일상적 장소의 발견과 의미 부여도 중요한 접근법이겠죠. 익숙한 것을 좀 낯설게 보는 시선이랄까요? 맞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전호영 작가의 나를 유배 보내다도 좋은 예입니다. 작가가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를 방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잠시 일상적인 사무 공간을 벗어난 작은 여행 혹은 스스로에게 부여한 짧은 유배 속에서 오히려 집중과 창의성을 위한 자발적 고독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강제적인 고립이었던 유배를 자발적인 창조적 고독의 공간으로 재해석하는 거군요. 평범한 장소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듣다 보니 장소 수필이라는 게 정말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자연, 기업, 상상, 일상, 정말 다양한 렌즈를 통해 장소를 비추는군요. 그럼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께서 나도 내 주변의 장소에 대해 글을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신재기 평론가는 어떤 조언을 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책의 1장 장소 수필의 이해와 창작 부분에서 구체적인 팁들을 제시하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장소의 내면화를 강조합니다. 장소를 단순히 객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그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경험을 투영해서 그 장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파고들라는 조언이죠. 뭐랄까, 장소를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장소와 나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군요. 앞서 이야기 나눈 개인성과 보편성의 공존과도 연결되는 지점이겠네요. 네. 또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앞서 임철호 작가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던 시간의 층위와 기억의 중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점입니다. 장소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무대니까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풍경 위에 과거의 사건, 인물 혹은 개인적인 기억들을 겹쳐 보여줌으로써 장소의 의미를 훨씬 더 깊고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영화의 오버랩 기법처럼요.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 숨겨진 얼굴을 보기 위해 낯설게 보기를 시도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낯설게 보기라면 늘 보던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라는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매일 지나치는 길이라도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가본다거나 시각 외에 다른 감각, 청각, 후각, 촉각에 집중해 본다거나 혹은 그 장소의 역사를 미리 좀 조사해 보고 다른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도 등이 있겠죠. 익숙함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할 때 평범한 장소에서도 의외의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재기 평론가는 이것이 장소수필의 미학을 완성하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오,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관성적인 시선을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겠군요. 또 어떤 조언들이 있을까요? 장소가 지닌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지 말라는 점도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감상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가 속한 더 넓은 공동체의 역사나 문화,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글 속에 녹여낼 때 수필의 깊이와 설득력이 더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독창성을 더하기 위해서 상상과 환상성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앞서 이원예 작가나 조미순 작가의 예처럼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실에만 기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적인 상상력, 비유 혹은 약간의 환상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장소가 품을 수 있는 의미의 지평을 넓히고 독자에게 더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상상력의 활용은 장소 수필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장소 수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장소를 깊이 관찰하고 느끼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곳에 얽힌 시간과 기억, 역사를 탐구하고 익숙한 시선에서 벗어나 낯설게 보려는 노력을 하고 때로는 상상력까지 동원해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중요한 것은 지도 위의 점이나 물리적인 공간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려는 그런 열린 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결국 장소 수필은 장소를 매개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신재기 평론가가 엮은 장소수필이라는 책을 통해 장소수필이 어떻게 평범하거나 혹은 특별한 장소들을 기억, 역사, 감정, 그리고 정체성과 연결시키며 풍부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권민정 작가의 묘골마을이나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를 다룬 전호영 작가의 글처럼 역사적 무게를 지닌 장소부터 임차로 작가의 유년의 골목, 이혜연 작가의 우체국에 가면처럼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공간까지 다양한 장소들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핵심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즉 장소가 단순한 지리적 위치나 객관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의미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는 주관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수필들은 결국 장소를 탐험하는 행위가 우리 자신을 탐색하고 세상과 연결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하나의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접근 방식이 역사적, 서정적, 개인적, 상상적 탐구 등 매우 다채로울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발견이었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들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매일 스쳐 지나가는 거리, 어린 시절 비밀 아지트였던 공터, 혹은 마음이 복잡할 때 위안을 얻으러 찾아가는 나만의 특별한 장소. 그곳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을까요? 와 구분하면서 장소와의 깊은 관계 맺음, 즉 인간의 경험과 의미가 축적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경험 중 상당 부분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쇼핑몰처럼 마크 오제가 장소가 아닌 곳이라고 불렀던 그런 익명적이고 일시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아예 물리적 실체가 없는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펼쳐집니다. 과연 장소수필이라는 이 깊은 관계 맺음과 의미 축적을 중시하는 글쓰기 방식이 우리의 경험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이런 디지털 환경이나 비장소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 나가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